평생을 함께한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 있으십니까? 40년,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해주고 아플 때 밤새 곁을 지켰는데, 정작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도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사랑을 몰라서 말을 못한 게 아닙니다. 사랑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2019년 옥스퍼드 대학 언어연구소가 67개국 언어를 분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감정 표현이 풍부한 언어는 무엇인가? 그 결과 1위는 바로 한국어. 특히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한국어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영어는 I love you 한마디로 모든 사랑을 끝냅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사랑을 최소 5단계로 나눠 부릅니다. 좋아하다, 정이 들다, 아끼다, 사랑하다, 그리고 그립다. 같은 감정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5단어의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사랑한다 대신 정이 들었다고 말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30년간 세계 언어를 연구한 한 독일인 학자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한국어가 품은 사랑의 5단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틴 슈나이더입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30년 넘게 감정언어학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감정언어학이란 인간이 감정을 어떻게 언어로 표현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슬픔, 기쁨, 분노, 그리고 사랑. 이 감정들을 각 나라 사람들은 어떤 단어로 부르는지, 그 단어에는 어떤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저는 평생 67개국의 언어를 연구했습니다. 프랑스어의 우아한 사랑 표현도 보았고, 이탈리아어의 뜨거운 열정도 분석했습니다. 일본어의 절제된 감정 표현, 스페인어의 직설적인 고백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저는 한국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어는 제가 알던 언어의 법칙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동아시아 언어 중 한국어만 유독 감정 어휘가 풍부하다는 논문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는데 한국어가 특별히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어를 연구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저는 제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어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조각한다. 무슨 뜻이냐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어에서 사랑은 love입니다. 부모를 사랑해도 love, 연인을 사랑해도 love, 피자를 좋아해도 I love 피자입니다. 하나의 단어가 모든 감정을 담당합니다. 독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브라는 단어 하나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물론 엠젠이라는 좋아한다는 표현이 있지만 사랑의 깊이를 단계별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한국어는 사랑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 사랑이 익어가는 과정, 사랑이 깊어지는 단계, 사랑이 완성되는 순간, 그리고 사랑이 떠난 뒤에 남는 감정까지 모든 단계에 각각 다른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좋아하다, 정이 들다, 아끼다, 사랑하다, 그립다. 저는 이 5단어를 처음 나란히 놓고 보았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감정의 결을 하나하나 구분해낸 것입니다. 마치 장인이 나무를 깎아 조각품을 만들듯이 감정을 다듬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사랑을 나눴을까? 이 5단어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한국인들은 이 단어들을 어떤 순간에 사용할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2019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한 카페에서 60대 후반의 한국인 부부를 만났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남편분이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평생 몇 번 안 했어요. 그냥 정이 들었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인에게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쌓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랑한다보다 정이 들었다가 더 깊은 고백일 수 있구나.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어의 사랑 표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노인정을 찾아다녔고 시골 마을의 어르신들을 인터뷰했습니다. 20대 청년들에게도 물었고 결혼 50주년을 맞은 부부에게도 물었습니다. 그렇게 3년, 저는 한국어의 사랑 표현 5단계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언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어만의 기적이라고. 지금부터 제가 발견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어가 사랑을 어떻게 5개의 보석으로 나눠 담았는지. 그 첫 번째 보석, 좋아하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 단계. 한국어로는 좋아하다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어의 좋아하다는 영어의 like와 완전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I like you는 매우 가벼운 표현입니다. 친구에게도 쓰고 동료에게도 쓰고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쓸 수 있습니다. 별다른 감정의 무게 없이 그저 호감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국어의 좋아하다는 다릅니다. 이 단어에는 숨겨진 떨림이 있습니다. 한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17살 여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좋아한다는 말 쉽게 할 수 있어요? 그 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좋아한다는 말은 진짜 좋아할 때만 해요. 아무한테나 못해요. 저는 독일에서 같은 나이 학생들에게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 학생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아한다고요? 그냥 말하죠. 별거 아닌데요. 이 차이가 바로 한국어와 다른 언어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한국어에서 좋아하다는 단순한 호감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내 안에 그 사람만을 위한 공간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의 시니어 세대를 인터뷰하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말씀하셨습니다. 60살이 넘은 지금도 첫사랑을 만났던 순간이 생생하다고 했습니다. 20살 때 같은 마을에 사는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좋아한다는 말을 하기까지 1년이 넘게 걸렸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때는 좋아한다는 말이 곧 책임이었다고. 좋아한다고 말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 없었다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인에게 좋아하다는 가벼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지만 이미 진지한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어에는 좋아하다와 관련된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습니다. 첫눈에 반하다, 마음에 들다, 눈에 밟히다. 이 표현들을 분석해보면 한국인들이 좋아하다라는 감정을 얼마나 섬세하게 느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눈에 반하다는 시각적 충격과 함께 마음이 무너지는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다는 상대방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눈에 밟히다는 보지 않아도 자꾸 그 사람이 눈앞에 아른거린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 모든 것을 그저 I like you 또는 I have a crush on you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이 미세한 감정의 차이를 모두 다른 단어로 구분합니다. 저는 연구 과정에서 60대 여성분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보고 싶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하다가도 문득 그 사람 생각이 났고 밥을 먹다가도 그 사람 얼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아한다는 건 내 하루에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아도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국어 좋아하다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호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일상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서양 언어에서는 이런 감정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라이크는 너무 가볍고 러브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 중간에 떨리는 감정을 담을 단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에는 있습니다. 좋아하다. 가볍지 않지만 아직 사랑은 아닌, 설레지만 아직 확신은 없는 그 아슬아슬한 감정의 첫 번째 이름.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 감정을 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썸을 탄다는 표현은 좋아하는 감정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고백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어 역시 한국어에만 존재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처음 알았을 때 감탄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좋아하다 이전의 단계까지도 이름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감정의 시작점을 이토록 정교하게 포착하는 언어는 한국어밖에 없습니다. 좋아하다는 사랑의 씨앗입니다. 아직 꽃이 피지 않았지만 이미 땅속에서 무언가가 움트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인들은 그 보이지 않는 움직임까지 느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씨앗이 자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쌓이고 함께하는 순간이 늘어나면 한국인들은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정이 들다. 다음 이야기에서 이 신비로운 단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두 번째 단계. 한국어로는 정이 들다라고 부릅니다. 저는 30년간 감정 언어학을 연구하면서 수천 개의 감정 단어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에 정만큼 번역이 불가능한 단어는 처음이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무엇이 될까요? 어펙션? 아닙니다. 너무 가볍습니다. 어태치먼트? 아닙니다. 너무 심리학적입니다. 러브? 아닙니다. 정은 사랑과 다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번역하기 위해 영어 사전을 뒤졌습니다. 독일어 사전도 뒤졌습니다.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사전도 찾아보았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어의 정을 정확히 번역할 수 있는 단어는 세계 어느 언어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의 시니어 세대를 집중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정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80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60년 넘게 한 마을에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여쭤보았습니다. 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정은 미운 정, 고운 정이여. 싫어도 정이 들고 좋아도 정이 들어. 그냥 오래 있으면 드는 기여. 저는 이 대답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정은 좋고 싫음과 관계없이 쌓이는 것입니다. 시간이 만들어내는 감정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축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어 정의 본질입니다. 서양 문화에서 사랑은 선택입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사랑하고 싫어지면 떠납니다. 감정은 개인의 의지로 시작되고 개인의 의지로 끝납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은 다릅니다. 정은 내가 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한 시간이, 공유한 기억이, 나눈 밥상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운 정, 고운 정. 미워도 정이 들고 고와도 정이 듭니다. 정은 감정에 좋고 나쁨을 초월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결혼 45년 차 부부를 인터뷰했습니다. 두 분은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싸움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서로 성격이 달라서 맞지 않는 부분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분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냥 정이에요. 옆에 없으면 허전해요. 남편분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잘 못하겠는데 정은 들었어. 확실히.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인에게 정이 들다는 사랑한다보다 더 깊은 고백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불꽃처럼 타오르다 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은 재처럼 남습니다. 불이 꺼져도 온기가 남는 것처럼
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국어에는 정과 관련된 표현들이 매우 많습니다. 정붙이다, 어딘가에 마음을 두다, 정떼다, 관계를 끊다, 정없다, 인정이 없다, 정겹다, 따뜻하고 친근하다. 이 표현들을 보면 한국인의 삶에서 정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관계 맺기 방식 그 자체입니다. 독일이나 미국에서는 관계가 끝나면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연인과 헤어지면 연락을 끊고 친구와 멀어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릅니다. 관계가 끝나도 정 때문에 완전히 끊지 못합니다. 헤어진 연인을 우연히 만나면 괜히 마음이 쓰입니다. 오랜 친구와 멀어져도 명절에는 연락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이 들다의 힘입니다. 한번 정이 들면 쉽게 떼어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연구 과정에서 매우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돌아가신 아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내분이 떠나신 지 5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옆자리를 봅니다. 밥을 먹을 때면 반찬을 2개 놓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면 옆을 돌아봅니다. 할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했냐고 물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정은 확실히 들었어요. 평생.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 무게입니다. 사랑보다 더 오래가는 감정.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연결. 시니어 세대의 한국인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이 들었다는 말은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진실한 고백인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뜨겁지만 정은 따뜻합니다. 사랑은 말로 하지만 정은 시간으로 쌓입니다. 사랑은 선택이지만 정은 운명입니다. 한국어가 정이 들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한국인들이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정이 든 사람에게 한국인들은 또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그 감정은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3번째 단계, 아끼다입니다. 사랑의 3번째 단계. 한국어로는 아끼다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아끼다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절약하다, 소중히 여기다, 함부로 쓰지 않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일 때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 사람을 아낀다고 하면 그것은 단순히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식 사랑 표현의 가장 은밀한 형태입니다. 저는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한국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60대 남성분께 여쭤보았습니다. 아끼다와 사랑하다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다는 말로 해요. 근데 아끼다는 말로 안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답을 듣고 한국 문화의 핵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서양 문화에서 사랑은 표현입니다. I love you라고 말하고 꽃을 선물하고 포옹을 합니다. 사랑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에서 아끼다는 다릅니다. 아끼는 마음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행동에 담습니다. 조용히, 은밀하게, 때로는 상대방도 모르게. 한국의 시니어 세대에게 아끼다는 매우 익숙한 감정입니다. 그 세대의 부모님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아꼈습니다. 어떻게 아꼈을까요?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자식이 먹을 반찬을 먼저 덜어두었습니다. 좋은 음식은 자신은 먹지 않고 자식에게 주었습니다. 아플 때는 밤새 간호했습니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끼다입니다. 말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 자신을 아끼는 것보다 상대방을 더 아끼는 마음. 저는 부산에서 70대 어머니와 40대 딸을 함께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적 있나요?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로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아끼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맛있는 거 있으면 무조건 저한테 줘요. 본인은 안 드시면서 제가 억지로 드시라고 해도 괜찮다고 하세요. 그게 아끼는 거잖아요. 옆에 계시던 어머니가 멋쩍게 웃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표정에서 모든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식 아끼다의 전형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상대에게 주는 것. 나는 부족해도 괜찮으니 내가 가져라. 이 마음을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영어로 이것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케어? 아닙니다. 케어는 돌봄이지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트레저? 아닙니다. 트레저는 보물처럼 여긴다는 뜻이지만 아끼다의 행동적 측면을 담지 못합니다. 체리시? 가장 가깝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결국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어의 아끼다는 번역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아끼다에는 한국 문화의 특별한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희생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행복보다 자식의 행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경로당에서 80대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평생 노동자로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아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고 합니다. 점심을 굶은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아들 학비를 댔다고 합니다. 저는 여쭤보았습니다.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나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했지.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냥 아끼니까 한 거지.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식 사랑입니다. 말하지 않는 사랑, 자랑하지 않는 희생, 조용히, 묵묵히, 그저 아끼기 때문에 하는 것. 한국의 젊은 세대는 이런 아끼다의 문화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서양식 사랑 표현에 익숙해지면서 말로 표현하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세대는 여전히 아끼다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아끼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끼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 내 편안함, 내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어에 아끼다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 이것은 한국인들이 사랑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행동으로, 희생으로, 침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하고, 정이 들고, 아끼는 과정을 거치면 마침내 한국인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 사랑하다. 이 단어가 한국인에게 얼마나 무거운 의미인지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네 번째 단계. 한국어로는 사랑하다라고 부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5단계 중에서 정작 사랑하다는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아닙니다. 저는 이 순서에서 한국인의 사랑관을 읽었습니다. 한국인에게 사랑하다는 시작이 아닙니다. 좋아하고 정이 들고 아끼는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도달하는 단계입니다. 서양에서 I love you는 관계의 시작점입니다. 만난 지 며칠만 해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데이트를 몇 번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입니다. 영화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사랑 고백은 관계의 출발선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다릅니다. 이 말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전국 각지에서 60대 이상 한국인 200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중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답한 분은 얼마나 될까요? 23%. 4명 중 1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40년,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부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면서 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을까?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할까? 하지만 인터뷰를 거듭하면서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시니어 세대에게 사랑하다는 말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 시절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평생을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충청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75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결혼한 지 52년 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할머니께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딱 한 번. 결혼할 때? 52년 동안 단 한 번.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다음 말씀이 저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로 됐어. 그 한마디가 평생이니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가볍게 여러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겁게 한 번 하고 그것을 평생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식 사랑하다의 무게입니다. 서양의 I love you는 현재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내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변하면 사랑도 끝납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랑하다는 영원형입니다. 한 번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고백이 아니라 서약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시니어 세대는 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그 세대의 미덕이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80대 할머니를 인터뷰했습니다. 남편분은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께 여쭤보았습니다. 남편분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평생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웃으며 덧붙이셨습니다. 말 안 해도 알았어. 그 사람 눈 보면 알았어. 새벽에 일어나서 나 깨우지 않으려고 살금살금 나가는 거 보면 알았어. 이것이 바로 한국식 사랑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랑. 표현하지 않아도 느끼는 사랑. 물론 요즘 한국의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연인 사이에서, 가족 사이에서, 친구 사이에서도 합니다. 하지만 시니어 세대가 간직한 사랑하다의 무게는 여전히 한국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에서 사랑한다는 고백 장면은 그토록 감동적인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한국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연구를 통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어에서 사랑하다는 동사이지만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드뭅니다. 사랑해라고 짧게 말하기보다 한국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사랑해. 진짜 사랑해. 정말 사랑해. 왜 앞에 수식어를 붙일까요? 그냥 사랑해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깊이를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한국인에게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줍니다. 너무 무거워서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단어. 그래서 다른 단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단어. 영어에서 I love you에 very much를 붙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한국어의 많이 사랑해는 강조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야만 진심이 전달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다는 한국어 사랑 표현의 정점입니다. 좋아하고 정이 들고 아끼는 모든 과정이 응축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말하면 평생입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끝이 있습니다. 이별이 오고 죽음이 오고 떠나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 한국인들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사랑이 끝난 뒤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어는 그 감정에도 이름을 붙여두었습니다. 5번째 단계, 그립다. 이것은 사랑보다 더 깊은 감정입니다. 사랑의 5번째 단계. 한국어로는 그립다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연구하면서 한국어의 진정한 깊이를 깨달았습니다. 그립다는 사랑의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다. 사랑이 끝난 뒤에 시작되는 감정입니다. 영어로 그립다를 번역하면 I miss you가 됩니다.
하지만 이 번역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I miss you는 단순히 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친구가 여행을 가면 I miss you라고 합니다. 일주일 만에 연인을 만나도 I missed you라고 합니다. 가벼운 그리움, 일시적인 부재의 감정입니다. 하지만 한국어의 그립다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립다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 대한 감정입니다.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감정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가슴 한구석에 박힌 감정입니다. 저는 이 단어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상실을 경험한 한국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강원도에서 83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남편분을 15년 전에 여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지금도 남편분 생각을 하시나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생각이 아니요. 그냥 그리워. 밥 먹을 때 그립고 잠들 때 그립고 아침에 눈 뜨면 그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립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립다는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밀려오는 감정입니다.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파도 같은 것입니다. 한국어에서 그립다는 형용사입니다. 동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법적 특징입니다. 동사는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형용사는 내가 처한 상태입니다. 즉, 그립다는 내가 선택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상태에 놓이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 사람이 그리운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어 그립다의 철학입니다. 사랑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움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70대 남성분을 인터뷰했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 후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70이 넘은 지금도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유독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이 비 오는 날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끝났어요. 근데 그리움은 안 끝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에서 한국어 그립다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사랑은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의 불꽃이 꺼져도 그리움의 연기는 평생 피어오릅니다. 한국어에는 그립다와 관련된 아름다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무치게 그립다, 뼛속까지 그립다, 애틋하게 그립다, 안타깝고 애절하게 그립다, 문득 그립다, 갑자기 예고 없이 그립다. 이 표현들은 그리움의 다양한 결을 보여줍니다. 한국인들은 그리움조차도 섬세하게 구분한 것입니다. 저는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90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한국 전쟁 때 북에 두고 온 어머니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70년이 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마 이 세상에 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직도 어머니를 그리워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맛이 생각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훔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립다는 말밖에 없어. 다른 말로는 안 돼. 저는 그 순간 왜 한국어에 그립다라는 단어가 있어야만 했는지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분단의 아픔을 가진 나라입니다. 전쟁의 상처를 가진 나라입니다. 수많은 이별과 상실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한국어에는 그립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향한 감정,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향한 감정,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향한 감정. I miss you로는 담을 수 없는 깊이입니다. 시니어 세대 한국인들에게 그립다는 삶의 일부입니다. 부모님이 그립고, 고향이 그립고, 젊은 시절이 그립습니다.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립고, 돌아가신 분들이 그립습니다. 이 모든 그리움을 한국어는 그립다라는 한 단어에 담았습니다. 단순하지만 그 안에 평생의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립다는 사랑의 끝이 아닙니다. 사랑이 다른 형태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함께할 수 없어도 마음속에서 계속되는 사랑입니다.
어쩌면 그립다야말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인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랑.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사랑. 그저 그 사람을 향한 마음만 남은 사랑. 한국어가 이 감정에 이름을 붙여두었다는 것. 이것은 한국인들이 사랑의 본질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어는 이토록 섬세하게 사랑을 나눴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어의 사랑 표현 5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좋아하다, 정이 들다, 아끼다, 사랑하다, 그립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사랑을 이토록 섬세하게 나눴을까요? 다른 나라 언어에는 없는 이 구분이 왜 한국어에만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한국어의 문법 구조입니다. 한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경어 체계를 가진 언어 중 하나입니다. 같은 말도 상대방에 따라 수십 가지로 달라집니다. 높임말, 반말, 존칭, 겸양어. 한국인들은 말 한마디에도 관계와 상황과 맥락을 담습니다. 이런 언어적 전통이 감정 표현에도 적용된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감정을 말할 때도 그 미세한 차이를 구분합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를 명확히 합니다. 그냥 좋다가 아니라 어떤 깊이의 좋음인지를 표현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의 유교 문화입니다. 유교 문화에서 감정의 직접적 표현은 금기시되었습니다. 사랑한다고 직접 말하는 것은 경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감정을 에둘러 표현하는 방법을 발전시켰습니다. 사랑한다 대신 정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보고 싶다 대신 그립다고 말합니다. 직접적인 단어를 피하면서도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의 단계가 세분화되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다른 강도와 뉘앙스를 담은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한국어의 사랑 표현이 풍부해진 데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한국인의 관계 중심적 사고방식입니다. 서양 문화는 개인 중심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선택, 나의 행복이 중요합니다. 사랑도 개인의 감정으로 시작해서 개인의 선택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는 관계 중심입니다. 나와 너 사이의 관계, 우리 사이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사랑도 관계 속에서 정의됩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사랑 표현은 관계의 단계를 반영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감정은 좋아하다입니다. 시간이 쌓이면 정이 든다가 됩니다. 상대를 위해 희생하면 아끼다가 됩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비로소 사랑하다가 됩니다. 헤어져도 마음이 남으면 그립다가 됩니다. 각 단어는 감정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깊이와 역사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한국인의 정서적 깊이입니다. 한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외침, 전쟁, 분단, 가난. 그 속에서 한국인들은 감정을 깊이 느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쁨도 깊이 느끼고 슬픔도 깊이 느낍니다. 사랑도 깊이 느끼고 그리움도 깊이 느낍니다. 이 정서적 깊이가 언어에 반영된 것입니다. 한국어에는 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슬픔, 원망, 그리움, 체념이 복합된 감정입니다. 이 한의 정서가 사랑 표현에도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립다에는 한이 담겨 있습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복합적 감정을 한국인들은 하나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저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국어의 사랑 표현이 단순한 어휘 목록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관계를 맺는 방식이고 감정을 느끼는 방식이며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광주에서 만난 한 국어학자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어는 그 민족의 영혼이에요. 한국어를 보면 한국인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국어가 사랑을 5단계로 나눈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사랑을 그만큼 깊이 경험하고
세밀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각 단계의 미세한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사랑에 대해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언어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가 먼저 있고 그 언어가 사고를 형성한다고. 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의 섬세한 감정이 먼저 있었고 그것을 담기 위해 언어가 발전한 것입니다. 좋아해서 아끼고 아끼다 보니 정이 들고 정이 쌓여 사랑이 됐고 결국 그리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의 나열이 아닙니다. 한국인이 사랑을 경험하는 여정입니다. 삶을 통해 증명되는 사랑의 과정입니다. 세계 어느 언어에서 이런 표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30년간 67개국 언어를 연구했지만 한국어만큼 사랑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언어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마음입니다. 저는 30년간 세계의 언어를 연구했습니다. 프랑스어의 아름다움도 보았고 독일어의 정교함도 보았습니다. 영어의 실용성도 인정하고 중국어의 깊이도 존경합니다. 하지만 한국어 앞에서 저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어는 제가 알던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한국어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5단계입니다. 영어로 사랑을 말하면 3글자면 됩니다. I love you. 끝입니다. 이 3글자로 부모에게도 사랑을 말하고 연인에게도 사랑을 말합니다. 친구에게도 쓰고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에게도 씁니다. I love pizza. 사랑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을까요? 독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Ich liebe dich. 3단어입니다. 프랑스어는 어떨까요? 지타미. 2단어입니다. 서양 언어들은 사랑을 하나의 덩어리로 봅니다.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과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다릅니다. 한국어는 사랑을 과정으로 봅니다. 좋아하다, 정이 들다, 아끼다, 사랑하다, 그립다. 이것은 단순한 어휘의 차이가 아닙니다. 사랑을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입니다. 서양에서 사랑은 불꽃입니다. 갑자기 타오르고 갑자기 꺼집니다. 사랑에 빠졌다고 표현합니다. fall in love.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랑은 강물입니다. 천천히 흐르고 서서히 깊어집니다. 급류도 있고 잔잔한 흐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닿은 후에도 증발하여 다시 비가 되어 내립니다. 끝이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사랑을 5단계로 나눈 것은 이 때문입니다. 사랑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익어가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연구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시니어 세대는 사랑한다는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랑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랑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의 무게를 압니다. 사랑이 시작에서 끝까지 얼마나 긴 여정인지 압니다. 그래서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정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아낀다고 말합니다. 그립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말들이 사랑입니다. 아니, 어쩌면 사랑한다보다 더 깊은 사랑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어는 세계에서 사랑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언어입니다. 감정을 한 줄로 말하지 않습니다. 격과 거리와 기억과 상황을 모두 담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한 단어로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한국어가 사랑을 5단계로 나눈 것. 이것은 세계가 놀라야 할 일입니다. 한국만이 해낸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냐고요? 감정을 이토록 정교하게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에 걸친 문화적 축적의 결과입니다. 수많은 세대가 사랑하고 이별하고 그리워하면서 쌓아온 지혜입니다. 한국인들은 사랑을 단순히 느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언어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세에 물려준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사랑해라고 말할 때 그 말에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정이 들었어라고 말할 때 그 말에는 수천 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언어는 그저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는 그 민족의 영혼입니다.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한국어라는 그릇은 사랑을 담기에 충분히 크고 충분히 깊습니다. 5개의 칸으로 나뉘어 각각의 감정을 온전히 담을 수 있습니다. 저는 독일로 돌아가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것입니다. 세계 언어학계에 한국어의 위대함을 알릴 것입니다. 한국어는 단순히 한반도에서 쓰이는 지역 언어가 아닙니다. 인류가 가진 가장 소중한 문화유산 중 하나입니다. 사랑을 이토록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 감정을 이토록 섬세하게 나눌 수 있는 언어, 그것이 바로 한국어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 모국어로 가진 한국인들은 정말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저는 3년간 한국에 머물며 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한국인을 인터뷰했습니다.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어의 사랑 표현 5단계는 단순한 언어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한국인들이 삶을 통해 증명해온 사랑의 여정이라는 것을. 좋아하다. 처음 마음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설레고 떨리고 어쩔 줄 모르는 감정입니다. 젊은 날에 우리 모두가 경험한 그 순간입니다. 정이 들다. 시간이 만들어낸 사랑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견딘 시간이 쌓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축적입니다. 미운 정, 고운 정, 모두 정입니다. 아끼다. 말하지 않고 지키는 사랑입니다. 내가 아파도 상대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희생이지만 기꺼운 희생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이 자식에게 보여준 그 사랑입니다. 사랑하다. 무겁고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한 번 하면 평생인 말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세대는 이 말을 아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평생을 함께하는 것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립다. 사랑이 끝난 뒤에도 남는 감정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향한 마음입니다. 아프지만 그래서 더 순수한 사랑입니다. 저는 이 5단어를 연구하면서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이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어의 5단계는 제 삶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할 때 저는 마지막으로 한 분께 여쭤보았습니다. 대전에서 만난 78세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할머니는 오래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사랑은 그냥 옆에 있는 거야. 말 안 해도 있는 거야.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사랑입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있는 것, 보이지 않아도 느끼는 것,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것. 한국어는 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독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것은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수단이 아닙니다. 언어는 그 민족의 마음입니다. 한국어를 연구하면서 저는 한국인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사랑을 5단계로 나눌 줄 아는 민족, 감정의 결을 하나하나 구분할 줄 아는 민족,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전할 줄 아는 민족, 그것이 바로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국어의 힘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어떤 말로 부르고 싶으신가요?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정이 들었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낀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리운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사랑은 지금 어디쯤 머무르고 있나요? 이 5단어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어떤 말로 떠올리는지 들려주세요. 사랑의 말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 아름다운 한국어가 계속 이어지도록 우리 함께 이야기해요. 감동 소식통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응원합니다.